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 전은정입니다. 나와 같은 질환을 겪는 환자분들은 어떤 약을 먹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 중인 배대환입니다. 저는 이제 심장내과 중에서 이제 신부전과 심장 중환자를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혈압이 높은 환자도 보고 있고 혈압이 낮은 환자도 보고 있는 심장내과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골 심장의사 배장환입니다. 같은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앓고 계신 환자분들 혈관 좁은 거 열어드리는 게 제 주 임무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충북대병원에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혹시 형제가 아니신가라는 의심을 잠깐 했었어요. 생김새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환자분들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체구가 조금 다를 뿐이지 굉장히 닮았다. 아들은 아닌 것 같고 환자 돌림이니까 형제나 사촌일지도 모른다. 이게 충북대병원이 뭐 이렇게 인사부정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배대한 선생님은 또 재미난 얘기 들은 것도 있었죠. 네. 이제 저는 이제 의사가 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가끔 이제 외래에 오는 환자분들이 자기 친구가 15년 전에 저한테 이제 관상동맥 이제 시술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제가 한 거죠. 환자 돌림이고 같은 학렬이겠죠? 학렬인데 친척도 아니고 그냥 저희는 같은 의과대학의 선후배? 선생님과 제자지간인데 이제 같이 동료가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 중에서 처방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배정환 교수님 심장내과에서도 약물 처방 많이 하시죠? 그렇죠. 심장내과가 대표적으로 약물 처방이 많은 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심장내과, 신장내과, 그리고 저희가 심신이라고 부르는데 그쪽 과에서 되게 약물 처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동반 질환이 많기 때문인데, 심장내과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근경색증하고 협심증 환자분들을 돌봐드리게 되니까 그분들은 이제 동맥경화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분의 35% 정도가 당뇨병이 동반돼 있고 50에서 60% 환자분들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중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스텐트 삽입을 하고 나면 또 항혈소판 제제 이런 게 들어가고, 항혈소판 제제 드시다 보면 또 위장출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위장출혈을 방지해주는 약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배대환 교수 쪽은 또 신부전이니까 이쪽도 약이 복잡하고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약을 많이 먹는다. 보통 우리가 이제 논문에서 얘기했던 6개 이상의 약을 먹으면 이제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점점 신부전에 이제 약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약을 굉장히 먹는 개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약에서 쓰는 약들이 기본적으로 최소 4개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고지혈증 있으면 하나 더 추가로 하고, 환자 수민 참여하는 이뇨제 이렇게 쓰게 되면 기본 약이 6개가 되기 때문에 신부전 질환만으로도 굉장히 약을 많이 먹게 되고, 거기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거나 당뇨 아니면은 콩팥 질환 이렇게 있으면 약이 10개, 20개 이렇게 먹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굉장히 약을 많이 먹어서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부전이 사실은 모든 심장 질환의 종착역 같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거든요. 심근경색증 때 있었던 약이 그대로 끌고 들어와지잖아요. 그런데 신부전에 약이 또 추가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환자분들은 몸도 힘든데 약도 많이 드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들이 봐도 괴롭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안 드시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잘 설득을 해야 되고, 환자분하고 보호자분들도 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병에 대해서 인식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새로운 걸 배웠네요. 약을 많이 먹는다는 기준이 6알인 거는 전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그렇대 같은 성분의 약이라고 할지라도 제품 이름이 다 다르고 다양하잖아요. 교수님들께서는 뭘 기준으로 해서 약을 처방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약이 이름도 다 비슷비슷하고 한 가지 약인데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오리지널 약이다, 그러니까 거대 제약사에서 첫 번째로 개발한 약들, 그리고 이제 카피약이라고 하잖아요. 제네릭이라고 부르는데,
화학적 성분이 같은 약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죠. 저기가 끝나면은. 그렇게 되니까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병원 순환기내과는 기본적으로는 오리지널 제품을 좀 선호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왔던 약이고 그리고 임상 연구가 굉장히 크게 되어서 보통 이제 순환기계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임상 연구 하면은 뭐 수천 명에서 15,000명 정도까지가 포함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희가 처방할 때 저희 처방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은 원칙적으로 순환기내과에서는 오리지널 제품을 쓰게 되고 그 오리지널 제품을 또 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페이턴스라고 하죠. 특허 기간이 끝나야 되면은 이제 제네릭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한 번 쓴 약을 쉽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환자분들도 저항이 있고 그리고 의사들도 제네릭에 비해서 오리지널이 확실하게 임상 연구가 많으니까 그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오리지널 쪽으로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우리 과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약을 이제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게 제네릭 약이 이제 허가는 보통 이제 약의 효과의 이제 80%에서 120% 사이 그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제네릭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똑같다고 하지만 뭐 간혹가다가 약간 약효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걸 받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리지널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리지널 약들은 굉장히 이제 임상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된 약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오리지널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을 또 쓰게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약가 정책의 특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가 정책에서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겠다 이런 정책의 뜻이 있어서 그러신지 그 제네릭 약품에 대해서 약가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오리지널 약이 제네릭이 나왔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300원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7, 80%를 쳐줘요. 그래서 몇 년 지나다 보면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네릭 약이 오리지널 약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약이 더 싸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거죠. 보험약전에서 약가도 보고 가능하면 오리지널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리지널 쪽에 남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오리지널 약제를 선호한다고 말씀하긴 하셨는데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처방받는 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작년에 외래 처방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약, 처방된 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등에서 10등까지요. 아, 좋죠. 뭐가 네, 들어갔을지 궁금하죠,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보험 쪽 일을 학회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험 재정이 한 60조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고혈압 약제가 2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분명히 고혈압 약제는 한두 개가 있을 것이고 고지혈증 약제가 지금 1조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항혈소판 제제라고 그래서 아스피린, 뭐 플라빅스 이런 약들이 쭉 있죠. 프라슈그렐 이런 약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뇨병 약에서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대충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개원가에서 쓰는 약하고 대학에서 입원 환자라든가 외래에서 쓰는 약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계를 뽑을 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아마 그런 정도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에서는 대부분 이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뭐 다른 종류의 이제 약들이 뭐가 있을까 조금 고민해 봤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오는 게 뭐 이렇게 속이 쓰리다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아서 소화제 성분의 약들 뭐 그런 약들이거나 외래 이제 많이 이제 오세요.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치매를 이제 예방하는 약이 있다. 이제 그래서 외래 오시는 이제 우리 이제 어르신분들이 매번 얘기하시는데 그런 약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뇌영양제. 뇌영양제 맞습니다. 뇌영양제. 치매를 예방해 주는 약. 네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치매라는 병이 생기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치매가 무서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무서우면 우리가 뭔가를 대비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은 없거든요.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비슷한 약을 먹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꺾기 힘든 희망 같은 거죠. 환자한테나 보호자한테나 의사한테나. 의사도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의사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일을 겪는데 심장내과 있으면은 막 10년, 20년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되는데
제가 너무 막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핸섬했었던 어르신인데 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같이 오시면은 저를 못 알아보고 그다음에 2, 3년 지나면 자제분들을 못 알아보고 그다음부터는 자제분만 오시죠. 어디 계시냐면 요양원에 가셨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좀 죄의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막 매달리는 심정이 되겠죠. 그런 게 저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해요. 두 분 이상이 맞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 네.